조용한 숨소리, 먼 관중 소리, 라켓이 공을 치는 소리. 가끔은 지금 이 삶이 꿈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탈북을 결심했느냐고,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느냐고. 하지만 그건 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달라진 세상을 본 것뿐입니다. 저는 북한 탁구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리고 23세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날 해외 경기장에서 본 그 장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국가대표는 영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패배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15번이었습니다. 그저 15번. 훈련은 하루 12시간 이상 계속됐습니다. 아플 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선수가 훈련 중 쓰러졌습니다. 너무 지쳐서 영양실조로 쓰러진 겁니다. 코치는 그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치워라. 다음.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품이라는 것을. 부서지면 버려지는 대체 가능한 부품. 제가 탁구를 시작한 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너 뭐 하고 싶니?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체격이 괜찮으니 탁구해라. 12살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체육 지도원이 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한 명씩 세워놓고 키와 팔 길이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축을 고르듯이. 제 차례가 왔을 때 그는 제 팔을 들어 올리고 손목을 돌리고 다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 괜찮다. 데려가라. 부모님의 동의도 제 의견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탁구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첫 훈련장에서 저보다 어린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코치가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손이 아파서요. 그 순간 코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픈 건 손이 아니라 정신이다. 다시 잡아라. 그 아이는 그날 이후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운동은 꿈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훈련소 생활은 군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밤 10시까지 훈련.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화장실도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밤에는 감시원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누가 몰래 울고 있는지, 누가 훈련을 게을리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켓은 처음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팔이 저렸습니다. 밤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감시원이 항상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불을 꺼도 눈을 감아도 그들의 시선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법을, 눈물을 삼키는 법을, 그리고 로봇처럼 사는 법을. 당시 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모든 운동선수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16살에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 훈련소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습니다. 7번 속도가 느리다. 12번 자세가 흐트러졌다. 저는 15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중요한 경기에서 진 날을 기억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코치실로 불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치가 말했습니다. 앉아라.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코치는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고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패배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다. 그건 조국에 대한 배신이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존재가 제 것이 아니라는 걸. 훈련은 하루 12시간 이상 계속됐습니다. 아침 5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라켓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배가 고파도 더 먹을 수 없었고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에 한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너무 지쳐서 영양실조로 쓰러진 겁니다. 코치는 그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치워라. 다음.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부품이구나. 부서지면 버려지는 대체 가능한 부품. 밤마다 천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평생? 죽을 때까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질문 자체가 금지됐으니까요. 그저 이기면 됩니다. 계속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1살 때 처음으로 해외 대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대회는 기회가 아니라 더 큰 감시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감시원이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조국의 얼굴이다.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남은 가족이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가족 생각나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묶는 가장 강력한 사슬이었습니다. 호텔 방에는 감시원이 함께 묵었고 화장실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었고 묻는 것도 금지됐고 휴대폰은 없었고 자유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눈앞에서 조용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도에서 우연히 창문을 보게 됐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고 불빛이 가득했고 음악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본 것들은 충격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손을 잡고 응원하는 모습. 경기 전 당신 잘할 거야 라며 부모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그냥 지극히 평범한 모습. 그런데 그 평범함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응원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겨야 했고 실수하면 안 됐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기든 지든 그들은 응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순간이. 결승전 바로 전 다른 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북한이었다면 절대 질 수 없는 상대를 만났습니다. 경기는 치열했고 점수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시원이 다른 나라 선수들을 관찰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1대 9, 10대 10, 9대 11. 점수는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수는 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패배 뒤에 항상 처벌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고개 숙인 모습, 벌 받는 장면, 조용한 공포. 그런데 제가 본 건 포옹이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침. 감독이 그 선수를 안아주고 있었고 팀원들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고 관중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감시원이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세상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졌는데 왜 웃을 수 있지? 왜 혼나지 않지? 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걸. 승리해도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안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니라 평가를, 응원이 아니라 감시를, 사랑이 아니라 통제를 받았을 뿐입니다. 결연하게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15번으로 살 수 없다고. 다음날 제 경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감시원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겨야 한다.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고 공은 빠르게 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공이 아니라 관중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빛을, 그 평범한 웃음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경기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메달을 받을 때 감시원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했다 15번.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15번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감시원은 귀국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사흘 후 평양으로 돌아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평양. 그곳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15번이 될 겁니다. 다시 감시받고 통제받고 사람이 아닌 부품으로 살아갈 겁니다. 밤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밖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족이 평양에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도망가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처벌받을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까? 목소리가 떨림.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 평양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15번이 될 겁니다. 영원히.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시원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빠르게 호흡하며 공항 가는 날 아침 버스에 탔습니다. 감시원 3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자유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감시원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왜 그렇게 창밖만 보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풍경이 좋아서요. 감시원이 비웃었습니다. 평양이 더 아름답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고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곳이 마지막 전쟁터였습니다. 감시원이 우리를 한 줄로 세웠습니다. 가방 검사받고 출국 수속 밟는다. 한 명씩 움직여라. 심장 뛰는 소리. 그때였습니다. 옆 카운터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승객이 짐을 떨어뜨렸고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시원들도 잠깐 시선을 돌렸습니다. 단 3초. 저는 그 3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급하게 가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시원이 짜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3초가 영원처럼 느껴짐. 감시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분. 1분 안에 돌아와라. 안 오면 직접 데리러 간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네, 바로 오겠습니다. 발걸음 소리 점점 빨라짐. 화장실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10m, 20m.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짐. 대신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문 하나만 열면 밖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극도로 긴박하게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야, 15번. 어디 가는 거야? 폭발하는 긴장감? 뒤에서 감시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숨소리, 발소리, 심장 뛰는 소리. 잡아. 지금 당장 잡아. 뒤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뛰었습니다. 카트를 넘어 뛰었습니다. 헬프, 헬프미.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절박하게. 노스코리아. I am 노스코리아. 아는 단어를 총동원해서 외쳤습니다. 플리즈. 헬프미. 플리즈. 경찰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손이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감시원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친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제 팔을 비틀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헬프, 킬미, 노스코리아 킬미. 경찰이 다가오는 소리. 젊은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감시원이 즉시 표정을 바꿨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얼굴로. 죄송합니다. 이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합니다. 침착하게 거짓말하듯. 우리 선수단 소속인데요. 경기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지금 데리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노, I am.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몰랐습니다. 제 절박함을, 제 두려움을, 제 진심을 전할 단어가 없었습니다. 감시원이 제 팔을 더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조용히 하고 가자.
그는 제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어머니 얼굴이나 생각해라. 내 동생 나이가 몇 살이더라? 15? 아직 어린데. 목소리가 떨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동생, 감정이 폭발하며.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택해버렸으니까요. 돌아가면 저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노, 플리즈 플리즈 헬프미. 저는 경찰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감시원이 저를 떼어내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플리즈 플리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이든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지켜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시원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감시원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그 경찰관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계속 간절하게. 그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통역 지원 요청합니다. 10분이 지났째 계속 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감시원은 제 옆에 서 있었고 경찰 2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통역관 등장. 통역관이 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울먹이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탁구 선수입니다. 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통역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 북한 사람입니다. 제발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돌아가면 저 죽습니다. 통역관이 경찰에게 통역했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시원이 끼어들려 했지만 경찰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냉정하게? 경찰이 감시원에게 물었습니다. 통역관을 통해 이 사람이 정말 당신들 선수단 소속입니까? 감시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선수입니다. 스트레스성 정신 이상이 있어서. 그럼 서류 있습니까? 감시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는 호텔에.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감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북한이 아니었으니까요. 감시원이 제 귀에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건지 알지?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이 폭발하며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멈출 수 없이.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를 그들이 치를 거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간다면 저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돌아가십시오. 감시원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지막 이별. 감시원이 마지막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연민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 후회할 거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 너머로 평양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동생이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통역관만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 보호시설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슬프게.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가족 생각에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혹시 이미 알고 계실까? 동생은 학교에 갔을까? 아니면 이미 끌려갔을까? 목소리가 떨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자유. 그 자유의 무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이미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을. 이제는 앞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창문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동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살고 싶었어.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 눈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차분하고 감정이 실린 톤.
한 달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탈북자입니다. 국가대표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문화, 사람들 모두 낯설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를 때 너무 많은 종류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가끔은 악몽을 꿉니다. 쫓기는 꿈, 다시 돌아가는 꿈, 눈을 뜨면 식은땀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라는 것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가끔 그날이 떠오릅니다. 경기장에서 본 그 장면, 패배한 선수를 안아주던 사람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승리보다 큰 가치였습니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명령이 아니라 존중이었고, 체제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탁구장에 갑니다. 동네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라켓을 잡는 법을 가르치면서도 제 손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사람을 가르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령만 받았고 복종만 배웠고 두려움 속에서만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공을 놓쳤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그 아이는 혼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그 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르침이구나? 이게 진짜 응원이구나? 요즘 저는 가끔 공원을 산책합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웃는 사람들, 손잡고 걷는 사람들, 강아지와 뛰어노는 사람들. 그 평범한 순간들이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그들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동생은 안전할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는 그들이 치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만약 제가 돌아갔다면 저는 이미 죽은 사람과 다름없었을 거라는 것을, 15번으로 평생 살았을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슬픕니다. 어떤 날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슬퍼할 권리도, 외로워할 자유도, 행복해할 순간도 모두 제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탁구장에서 쓰는 작은 이름표. 거기에는 15번이 아니라 제 진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 그걸 달았을 때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왜 탁구를 시작했어요?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세상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이 예뻐서. 그러면 아이들은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어제 한 아이가 처음으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10번, 20번, 30번. 공은 탁구대 위를 가볍게 튕겼고 아이의 얼굴에는 땀과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랠리가 끝나자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 잘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너무 멋있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것을.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평가가 아니라 응원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 저는 자유롭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여전히 과거가 저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마지막 메시지, 따뜻하고 진심 어린 톤.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번호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름이 있고 감정이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이 졌을 때도 안아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세상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조용한 숨소리, 먼 탁구공 소리, 그리고 작은 미소. 제 이름은 15번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